단 하나의 코드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한 블루스맨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존슨의 마지막 밤을 목격했고 10대의 리틀 월터와 길을 걸었던 남자. 델타 블루스의 탄생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은 데이비드 허니보이 에드워즈입니다. 1915년 6월 28일 데이비드 에드워즈는 미시시피주 쇼라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카밭과 늪지 너머로 땅을 소유한 백인과 그 땅에서 땀 흘리는 흑인이 철저하게 나뉘어 있던 곳이었죠. 그의 가족 역시 소작농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뼈 빠지게 땅을 갈고 목화를 따도 종잣값과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결국 농장주에게 빚만 남았습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듬해에도 그 땅을 벗어날 수 없도록 올가매는 가혹한 구조였습니다. 허니보이라는 별명은 이런 거친 환경과는 사뭇 어울리지 않을 만큼 다정하고 부드럽습니다. 미시시피 블루스 트레일의 기록을 보면 이 이름은 그의 누이가 걸음마를 떼던 어린 데이비드를 부르며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훗날 음반에 쓰인 미스터 허니를 거쳐 이 별명은 그의 평생의 이름이 됩니다. 그가 12살이 되던 1927년 미시시피 강이 거대하게 범람했습니다. 집과 농경지가 모조리 물에 잠기며 수십만 명의 주민이 피난길에 올랐죠. 재앙은 인종을 가리지 않았지만 구호와 피난의 조건만큼은 결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흑인 노동자들은 강제로 재방복구 작업에 동원되었고 이동의 자유마저 통제당했습니다. 어린 에드워즈가 마주한 세상은 묵묵한 노력만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곳이었죠.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출구를 열어준 것은 다름 아닌 기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틈틈이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허니보이는 아버지의 손끝을 눈여겨보며 코드를 익혔고 12살 무렵부터는 본격적으로 기타를 품에 안았습니다. 정규 교육이나 교본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연주를 시작하면 옆에서 손가락의 위치를 눈에 담아두었다가 집으로 돌아와 같은 소리가 날 때까지 밤새 줄을 튕기는 시기였죠. 악보가 아닌 오직 관찰과 기억을 통해 몸으로 익히는 음악이었습니다. 목화밭에서는 온종일 허리를 굽혀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토요일 밤 동네 집회나 주크 조인트에서 기타를 치면 작고 묵직한 동전들이 모였죠. 이 작은 악기 하나가 소년에게 고된 노동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삶의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932년 에드워즈는 델타 블루스맨 빅조 윌리엄스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처음 집을 떠난 나이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신뢰할 만한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10대 시절 짧은 방랑을 거쳐 1932년 무렵 빅조와 본격적인 순회 생활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빅조는 그에게 단순한 기타 연주법만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야 넉넉한 팁을 받을 수 있는지, 경찰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달리는 화물 열차를 어디서 잡아타고 내려야 하는지 같은 생생한 기류의 법칙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시절 남부를 떠돌던 흑인 음악가들에게 여행은 결코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짐크로 체제 아래에서는 일정한 작업이나 백인 고용주의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흑인을 불황죄로 손쉽게 체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붙잡힌 이들은 벌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악명 높은 교도소 농장이나 도로 공사장에서 무급 강제노동을 견뎌야 했습니다. 에드워즈는 훗날 낮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다가 노동자들이 주급을 손에 쥐는 저녁이나 주말이 돼서야 비로소 연주를 하러 나섰다고 담담히 회상했습니다. 돈이 도는 곳을 찾아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목화 수확기 농장 노동자들이 일당을 받는 날, 제방 공사나 벌목장, 철도 작업장에 임금이 풀리는 날이면 음악가들이 귀신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상점 앞이나 길모퉁이에서 발걸음을 멈춰 세워 동전을 챙긴 뒤 밤이 깊어지면 술집과 주크 조인트로 자리를 옮겨 판을 벌였습니다. 기차표를 살 돈이 없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화물칸에 올라탔고 열차를 놓치면 지나가는 트럭을 얻어 타거나 무작정 걸었습니다. 머물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에 연주가 잘 풀리는 마을이 잠시 머무는 집이 되었고 손님이 뜸해지면 지체 없이 다음 목적지로 떠났습니다. 이 거칠고 유랑하는 삶은 그의 기타 주법에도 고스란히 각인되었습니다. 에드워즈의 리듬은 메트로놈처럼 반듯하게 정렬되지 않았습니다. 묵직한 베이스 줄이 한 박자 먼저 튀어나가면 고음의 멜로디가 뒤늦게 따라 붙고 노랫말이 시작되면 기타가 목소리 틈새를 거칠게 파고듭니다.
있습니다. 춤추는 이들의 발소리, 왁자지껄한 술집의 소음, 그리고 거리에서 흩어지는 청중을 붙잡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정확함보다 순간의 공기를 밀고 당기는 감각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의 독특한 리듬은 정돈된 교실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면 시작되고 경찰이 나타나면 흩어져야 했던 바로 그 위태로운 거리에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허니보이 에드워즈가 청춘을 보내던 시절, 오늘날 우리가 전설이라 부르는 인물들은 박물관에 박제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찰리 패튼은 농장과 주크 조인트를 오가며 거친 숨을 내뱉고 있었고, 토미 존스는 기타를 맨 채 흙먼지 날리는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토미 맥클레넌, 빅 월터 홀튼, 써니보이 윌리엄스 역시 모두 같은 흙길 위에 서 있었죠. 에드워즈는 그들을 음반으로만 접한 후대의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에서 밤새 합을 맞추고 화물칸을 함께 타며 다음 공연이 열릴 마을의 소문을 나누던 진짜 동료였습니다. 그 수많은 이름 가운데 가장 짙은 안개에 쌓인 인물이 바로 로버트 존슨입니다. 1937년과 1938년 무렵 두 사람은 미시시피 일대를 누비며 함께 활동했습니다. 오늘날 로버트 존슨은 십자로에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신화로 기억되지만, 에드워즈가 곁에서 지켜본 그는 청중의 취향을 기막히게 짚어내고 새로운 연주법을 끊임없이 흡수하던 대단히 현실적인 음악가였습니다. 1938년 8월, 존슨은 그린우드 인근의 한 주크 조인트에서 생애 마지막 공연을 펼쳤습니다. 에드워즈는 자신이 그 비극의 현장에 직접 있었다고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존슨은 뚜껑이 열려있던 위스키를 건네받아 마신 뒤 급격한 복통에 시달렸고 며칠 뒤 세상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존슨이 독살되었다는 이야기는 에드워즈를 비롯한 당대 목격자들의 구술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 어떤 동물이 들어 있었는지, 실제로 누가 술을 건넸는지, 그리고 직접적인 사인이 독극물 중독이었는지는 의학적이나 법의학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죠. 세간에 널리 퍼진 질투에 눈이 먼 남편이 스트리크닌을 탔다는 이야기 역시 구전된 가설일 뿐이며, 현장에서 술병을 쳐내며 경고한 인물이 누구였는지도 증언마다 엇갈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에드워즈가 로버트 존슨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활동했고, 그의 마지막 무대를 가장 가까이서 기억하고 증언한 역사의 산 증인이었다는 점입니다. 로버트 존슨은 27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찰리 패튼도 토미 존슨도 오랜 세월을 누리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죠. 동료들이 하나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에도 허니보이는 묵묵히 길을 걸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거창하게 포장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의 말투와 연주 습관, 쾌쾌한 술집의 공기와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가는 델타 블루스의 거대한 기억을 홀로 품어내는 살아있는 아카이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42년 민속음악 연구자 앨런 로막스와 피스크 대학교의 루이스 존스 교수가 남부 흑인 음악과 구술을 채록하기 위해 미시시피 클락스데일을 찾았습니다. 당시의 녹음 장비는 손에 쥐는 작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무겁고 다루기 까다로운 데다 전력 공급과 마땅한 녹음 장소까지 직접 찾아내야 했습니다. 낯선 백인 연구자가 커다란 기계를 싣고 흑인 거주 지역에 나타난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경계의 대상이었죠. 에드워즈의 가족 역시 처음에는 그 수상한 만남을 크게 의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녹음은 마침내 성사되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자신의 자작곡뿐만 아니라 길 위에서 겪은 수많은 사건과 동료 블루스맨들에 관한 귀중한 증언들을 마이크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상업 음반사가 히트 가능성을 계산해 뽑아낸 곡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방랑 음악가의 생생한 목소리와 날 것의 연주, 그리고 1940년대 흑인 공동체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역사적 기록이었습니다. 그 값진 기록 가운데 하나가 바로 1942년 7월 22일에 녹음된 윈드 하울린 블루스입니다. Baby, don't you hear the wind howling? 이 연주를 가만히 들어보면 기타와 목소리가 결코 같은 마디 안에서 얌전하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묵직한 저음현은 발걸음을 재촉하듯 박자를 앞서 나가고 날카로운 고음은 노랫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듯 끼어듭니다. 마디가 어디서 닫히는지 가늠하려는 순간 에드워즈는 이미 다음 소절로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얼핏 들으면 제멋대로인 듯 불안정해 보이지만 결코 중심을 잃는 연주가 아닙니다. 그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정해진 악보가 아니라 자신의 호흡이었습니다. 한 문장을 길게 뽑아내면 기타가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주고 목소리가 멈추면 그 빈 공간을 기타 줄이 울리며 채워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드 하울린 블루스에서 기타는 단순한 반주에 그치지 않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곁에 걸터 앉아 쉼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또 하나의 살아있는 화자에 가깝습니다. 제목 속의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엉덩이 붙이고 정착할 곳 없는 자의 깊은 불안, 그리고 또다시 어디론가 떠나야만 한다는 쓸쓸한 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화려한 테크닉을 뽐내지 않아도 한음에서 다음음으로 넘어가는 찰나마다 팽팽한 긴장감이 전해집니다. 이어서 같은 날 녹음된 또 하나의 걸작 Roaming and Rumbling Blues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Oh, I feel like rambling right out the cold round. 이 노래에는 목적지를 정해두지 않고 이동하는 삶 그 자체에 익숙해진 인간의 감각이 묻어납니다. 길을 떠나는 행위를 조금도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않죠. 오늘 동전을 몇 입 벌었다 해도 내일 놓을 자리는 기약이 없고 정이 든 마을이라 해도 상황이 틀어지면 미련 없이 떠나야 하는 현실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그 음색에는 결코 짙은 체념만 서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떠돌이 생활은 그를 끝없이 가난하게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떤 백인 농장주도 그를 땅에 영원히 묶어둘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막막한 불안과 길 위의 자유가 한 리듬 안에서 서로를 팽팽하게 밀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1942년의 이 역사적인 녹음은 그를 곧바로 스타로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지도 않았고 그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지도 못했죠. 하지만 상업적인 인기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버텨내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음반 산업의 문턱에 닿지 못한 채 흩어질 뻔했던 한 유랑 음악가의 목소리를 지워지지 않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온전히 남겨둔 것입니다. 1942년 그의 목소리는 미국 의회 도서관에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그를 기록한 것과 세상이 그를 알아본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17년 동안 창고에 잠들어 있던 노래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번의 악수를 따라갑니다.